야, 김정숙! 너 지금 이걸 음식이라고 내온 거냐? 이런 싸구려 나물 따위로 우리 귀한 둘째 며느리 입맛을 버려놓겠다는 거야? 어머니, 어제부터 밤새워 정성껏 준비한 거잖아요. 동서 온다고 제일 좋은 재료. 정성? 돈 없는 정성이 무슨 소용이야? 야, 너 이번 설엔 오지 마라. 이 그 구질구질한 옷차림이랑 푼돈 담긴 봉투 볼 때마다 내가 동네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어. 20년이었습니다. 남편 사업 망하고 홀로 된 시어머니 모시며 명절마다 손에 물마를 날 없이 제사상 차려온 세월이. 하지만 시어머니 눈엔 강남에 빌라 한 채 해온 둘째 며느리만 자식이고 저는 그저 말 잘 듣는 공짜 식모였습니다. 형님, 어머니 말씀 들으세요. 저희 친정에서 이번에 명품 한우 세트 보냈거든요. 형님이 가져오신 시장통 고기랑 섞이면 고기 질 떨어지잖아요. 눈치껏 빠져주시는 게 효도예요. 들었지? 네 동서 말 틀린 거 하나 없다. 돈 없으면 자식 노릇도 못하는 거야. 당장 나가! 쫓겨나듯 대문을 나선 그날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10년 전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유산이라며 남겨주신 쓸모없는 황무지, 그 땅의 보상팀이었습니다. 김정숙 씨 되시죠? 축하드립니다. 이번 신도시 개발 지구에 사모님 땅이 포함되었습니다. 현금 보상액만 150억, 대토 보상까지 합치면 150억? 그 돈이면 시어머니가 그렇게 떠받드는 동선에 집 10채는 사고도 남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번 설날 그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돈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말이죠. 명절날 쫓겨난 맏며느리의 150억 복수국. 1년 뒤 벤츠를 타고 나타난 정숙 씨 앞에 무릎 꿇은 시어머니와 동서의 비참한 최후.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명절이 기다려지시나요? 아니면 숨이 턱 막히시나요? 여기 설날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20년째 이 집안의 꾸준히를 도맡아온 맏며느리 정숙 씨입니다. 설 연휴 전날 정숙 씨의 손은 이미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장을 봐오고 산더미 같은 나무를 다듬고 수백 장의 전을 부쳐내느라 허리 한번 펼 시간이 없었죠.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는 건 따뜻한 격려가 아닌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호통이었습니다. 야, 김정숙! 너 전 부칠 때 기름 아끼지 말랬지? 동서 오면 입 고급이라 이런 퍽퍽한 건 입에도 안 돼! 하여간 배운 게 없어서 그런가 손끝이 야박해! 어머니, 기름 너무 많이 쓰면 느끼할까 봐요. 그리고 동서는 내일 아침에나 올 텐데. 어디서 말대답이야? 내일 우리 귀한 둘째 며느리 오는데 네가 만든 이까짓 음식들이 입에나 맞을지 걱정이다. 걱정이야! 정숙 씨는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정숙 씨네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시어머니는 늘 그녀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 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식당 일을 나가 생활비를 보탠 것도 정숙 씨였지만 시어머니의 눈엔 그저 돈 못 벌어오는 며느리일 뿐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둘째 며느리 동서가 등장합니다. 양손에는 백화점 로고가 선명한 쇼핑백이 가득 들려 있었죠. 어머니, 저 왔어요. 차가 너무 막혀서 고생 좀 했네요. 어머, 형님은 아직도 부엌에 계세요? 어우, 기름 냄새. 옷에 다 배겠네. 아이고, 우리 둘째 왔냐? 그 먼 길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야, 정수가 너 뭐 하고 있어? 동서 왔는데 시원한 식혜라도 한 사발 안 내오고? 정숙 씨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식혜를 내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시선은 정숙 씨가 아닌 동서가 들고 온 쇼핑백에 고정되어 있었죠. 이게 다 뭐냐? 아이고, 이건 또 비싼 영양제 아니니? 역시 우리 둘째밖에 없어. 누구는
명절이라고 시장에서 산 싸구려 양말이나 사오는데 말이다. 저녁 식사 시간, 차별은 극에 달했습니다. 정숙 씨가 밤새 만든 음식들이 상에 올랐지만 시어머니의 젓가락은 오직 동서가 사온 한우 세트로 향했습니다. 자, 우리 둘째 많이 먹어라. 이건 귀한 고기니까 너희들끼리 먹어. 정숙이 너는 아까 간 보면서 많이 먹었을 테니 나물이나 먹고. 상 위에는 명확한 경계선이 그어졌습니다. 동서와 시어머니 앞에는 윤기가 흐르는 갈비찜과 비싼 회가 놓였고 정숙 씨와 그녀의 아들 앞에는 식어 빠진 전과 나물뿐이었습니다. 어머니, 다음부턴 형님 고생시키지 말고 그냥 호텔 예약해요. 형님이 하신 음식은 간이 좀 세서 제 입엔 안 맞네요. 후후. 정숙 씨의 중학생 아들이 갈비 한 점에 젓가락을 뻗자 시어머니는 사정없이 아이의 손등을 찰싹 때렸습니다. 이게 어디 귀한 고기에 손을 대? 이건 네 사촌 형 주려고 남겨둔 거야. 너는 저기 시금치나 먹어. 그래야 머리가 좋아지지. 아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습니다. 정숙 씨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혔습니다. 내가 참으면 집안이 조용할 거라 믿었던 20년의 세월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이어진 용돈 타임.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봉투 2개를 꺼냈습니다. 자, 이건 우리 둘째 고생했다고 주는 거다. 그리고 이건 정숙이 너 명절 내내 얼굴상 찌푸리고 있길래 주는 거니까 감사히 받아. 동서에게 건네진 봉투는 빳빳한 수표가 가득해 두툼했지만 정숙 씨에게 던져진 봉투는 얇기 그지없었습니다. 나중에 몰래 열어본 그 봉투 안에는 10,000원짜리 한 장과 함께 이런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로 시장 가서 이 옷이나 좀 사 입어라. 동네 창피하게 그게 뭐니? 정숙 씨는 화장실로 들어가 입술을 깨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창피하다는 말. 20년을 모신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던진 마지막 비수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몰랐습니다. 그 창피한 맏며느리가 사실은 이 집안을 통째로 사고도 남을 엄청난 비밀을 품게 될 줄은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설날 당일 정숙 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어머니, 제가 창피하시다고요? 이제 곧 그 말씀 피눈물 흘리며 후회하게 해드릴게요. 설날 아침 시어머니가 정숙 씨를 집에서 내쫓으려던 바로 그 순간 정숙 씨의 휴대폰에 찍힌 발신 번호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정숙 씨의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됩니다. 설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모두가 새 옷을 입고 덕담을 나누는 시간. 하지만 정숙 씨에게 설날은 그저 가장 거대한 식당의 주방장이 되는 날일 뿐입니다. 떡국 국물을 내고 식어버린 전을 다시 데우고 끝도 없이 나오는 설거지거리를 치우느라 정숙 씨의 안치마는 이미 물과 기름때로 얼룩졌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동서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마치 벽 하나를 두고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둘째야, 너는 어쩜 피부가 이렇게 고우니? 명절이라고 고생도 안 하니까 그렇지. 누구는 맨날 부엌에만 있어서 그런지 얼굴이 잿빛인데 말이다. 어머니도 참. 형님은 저런 일이 체질에 맞으시나 봐요. 제가 도와드린다고 해도 극구 사양하시더라고요. 형님, 여기 과일 껍질 좀 치워주세요. 정숙 씨는 고무장갑을 벗지도 못한 채 거실로 나옵니다. 동서가 소파 아래 툭 던져놓은 귤껍질들을 하나하나 줍는 정숙 씨의 등 뒤로 시어머니의 비수 같은 말이 꽂힙니다. 정수가, 너는 애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애가 그렇게 눈치가 없니? 아까 보니까 우리 둘째 손주 장난감을 만지작거리더라. 그거 비싼 거야. 고장나면 내가 물어낼 거니? 정숙 씨의 아들은
구석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엄마가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는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정숙 씨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저 입술을 깨물며 다시 부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오가 지나자 동서가 은근슬쩍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도와주려는 줄 알았지만 그녀의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형님, 솔직히 말씀드리는 건데 다음부터 명절에 안 오시면 안 돼요? 형님 오시면 집안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아요. 어머니도 형님네 형편 안 좋은 거 동네방네 소문날까봐 전전긍긍하시잖아요. 동서,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내가 이 집 며느리로서 할 도리는 다 하고 있어. 돌이요? 돈으로 하는 게 진짜 돌이죠? 어머니 이번에 치아 임플란트 제가 다 해드린 거 아시죠? 형님이 굽는 전 몇 장보다 제 카드 한 장이 어머니한텐 더 효도예요. 형님은 그냥 식모 같아요. 그것도 아주 값싼 식모. 값싼 식모. 그 말이 정숙 씨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20년 전 시댁이 어려울 때 금가락지까지 팔아 시동생 학비를 보탰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 정숙 씨는 그저 지우고 싶은 가난한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시어머니가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내뱉습니다. 내 이번에 결심했다. 이 집 둘째한테 주기로 했어. 그리고 너희 마지네는 이제 그만 독립해라. 아니, 독립이 아니라 갈라서는 게 맞겠지. 내 눈앞에 가난한 귀신 붙은 것 같은 너희들 보는 것도 이제 지친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합니다. 정숙 씨는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20년을 모신 대가가 길거리로 나앉는 것이라니. 동서는 옆에서 승전보를 울리듯 미소를 짓고 있었죠. 내일 당장 짐 싸라. 설 끝나고 이 집 명에 넘길 거니까 너희 같은 무능한 자식들한테 줄 재산은 단 일전도 없어. 정숙 씨는 멍하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낡은 가방에 짐을 싸려는데 낡은 코트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받지 않았을 번호. 하지만 정숙 씨는 홀린 듯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김정숙 씨 맞으십니까? 여기 LH 토지보상팀입니다. 지난번에 안내해드린 친정아버지 유상무지 말입니다. 이번에 3차 보상 협의가 완료되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총 보상액이 확정되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세후 158억입니다. 158억. 정숙 씨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부엌에서 전을 부치며 무시당하던 식모 며느리에게 상상도 못할 반전이 찾아온 것입니다. 어머니, 동서, 당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진짜 주인님이 누군지. 1년 뒤? 아니, 당장 내일. 정숙 씨의 잔인하고도 우아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탐내던 이 집을 정숙 씨는 단칼에 어떻게 처리할까요? 정숙 씨의 서늘한 반격이 이어집니다. 158억.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 아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거액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휴대폰을 쥔 손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번지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58억. 아버지, 이 돈이 정말 제 돈인가요? 이 지옥 같은 삶을 끝내라고 아버지가 보내주신 선물인가요? 정숙 씨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조차 알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집안 사람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그들은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돈을 뜯어내려 할 게 뻔했으니까요. 정숙 씨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거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동서가 벌써 집 구조를 바꿀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가 방에서 나오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집니다. 아직도 안 나갔어? 내가 설날 아침에 재수없게 너희 같은 가난뱅이들 얼굴 봐야겠냐? 이 짐짝들 다 거실로 던져버리기 전에 당장 꺼져. 어머니, 20년이에요. 갈 곳도 없는 저희를 이렇게 명절 당일에 내쫓으시는 게 정말 자식한테 하실 일인가요? 자식, 돈 한 푼 못 벌어오고 내 노후 대책도 못 세워주는 게 무슨 자식이야? 돈이 없으면 자식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니야. 가난은 죄다. 이 말 못 들었어? 네 존재 자체가 내 집안의 수치고 창피야. 옆에서 듣던 동서가 한술 더 뜹니다. 그녀는 정숙 씨의 낡은 가방을 발로 툭 치며 비웃었습니다. 형님, 솔직히 이 가방 안에 못 챙길 게 있다고 그래요? 다 버리고 나가세요. 아, 혹시 몰래 어머니 폐물이라도 챙긴 거 아니에요? 어디 가방 좀 열어봐요. 동서, 적당히 해. 아무리 내가 우스워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거야. 그 선은 돈 있는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어머니, 얘네 나갈 때 몸 수색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정숙 씨의 어린 아들이 엄마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로 가? 할머니 무서워. 여기서 나가자. 아이의 눈물을 본 순간 정숙 씨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탁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20년간 지탱해온 인내심의 끈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울고 있는 아이를 품에 안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서늘한 눈빛에 시어머니는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나갈게요. 어머니 말씀대로 돈 없는 게 죄라면 저는 오늘부로 그 죄 사함 받으러 갑니다. 뭐? 죄사함. 이 년이 미쳤나?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기억하세요. 어머니, 오늘 저를 이 집에서 내쫓으신 거. 그리고 동서, 내 가방 뒤져보고 싶다고 했지? 나중에 네가 가진 모든 걸 다 팔아도 내 가방 하나 사지 못할 날이 곧 올 거야. 기대해. 어머, 형님 드라마 찍으세요? 돈 5만 원도 없어서 벌벌 떠시는 분이 무슨. 어서 나가기나 하세요. 소금 불기 전에. 정숙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들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시어머니가 소금을 뿌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숙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미 그녀의 손에는 158억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들려 있었으니까요. 택시에 올라탄 정숙 씨가 전화를 겁니다. 상대는 아까 통화했던 토지보상팀 직원이었습니다. 네, 김정숙입니다. 보상금 수령 절차 지금 바로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살 집을 알아보고 싶은데 강남에서 제일 비싼 펜트하우스로 매물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이제 서러운 맏며느리 김정숙은 죽었습니다. 오직 압도적인 재력으로 이 수모를 갚아줄 퀸 정숙만이 남았을 뿐이죠. 1년 뒤 다시 돌아올 설날. 과연 시어머니와 동서는 어떤 모습으로 그녀를 맞이하게 될까요? 바로 이어서 전율 돋는 반전이 공개됩니다. 설날 당일 영하의 추위 속에 아들의 손을 잡고 쫓겨난 정숙 씨. 등 뒤에서 들리던 시어머니의 소금 뿌리는 소리와 동서의 비웃음 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쟁쟁합니다. 하지만 정숙 씨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서늘했습니다. 근처 작은 모텔방에 짐을 푼 정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평생 0이 몇 개인지 세어보기도 힘든 숫자. 세후 158억 원. 그 숫자가 정숙 씨의 눈앞에서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 씨는 가장 먼저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엔 입구조차 들어가기 망설여졌던 그곳. 낡고 해진 코트를 입은 정숙 씨를 보며 매장 직원들이 수군거렸지만 정숙 씨는 당당하게 VIP 라운지로 들어갔습니다. 이것부터 저것까지 여기 있는 신상품 전부 제 사이즈로 포장해 주세요. 직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숙 씨가 내민 검은색 신용카드는 한도가 없는 VVIP 전용 카드였으니까요. 수천만 원어치의 쇼핑을 마친 정숙 씨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잿빛 안색은 사라지고 기품 있는 CEO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정숙 씨를 내쫓은 시어머니와 동서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승리에 도취해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모래성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 지긋지긋한 형님 안 봐서 너무 좋죠? 이번에 저희 남편이 투자한 주식이 대박나면 어머니 모시고 크루즈 여행 갈게요. 하지만 동서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그녀의 남편은 무리한 빚을 내어 투자했다가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정숙 씨가 158억의 자산가로 거듭나는 동안 그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욕망의 함정으로 서서히 빠져들고 있었던 것이죠. 정숙 씨는 강남의 한 펜트하우스에 입주했습니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한강의 야경을 보며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쓰는 복수는 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존심과 위신을 바닥까지 짓밟아 주겠노라고 말입니다. 네, 김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건물 매입건은 어떻게 됐나요? 내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그 집 골목 입구에 있는 상가 건물 말이에요. 그것부터 사들여 주세요. 그리고 동선의 남편이 다니는 회사 지분도 확인해 보시고요. 정숙 씨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거미줄을 치듯 시댁 식구들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모든 길목을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돌아온 설날, 시어머니의 집은 예전의 활기를 잃었습니다. 동선에는 파산 직전이었고 시어머니의 집마저 압류될 위기에 처했죠. 그때 그 집 앞에 전에는 본 적 없는 최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섭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1년 전 소금을 맞으며 쫓겨났던 그 창피한 맏며느리 정숙 씨였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모습으로 돌아온 그녀를 보며 시어머니와 동서는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왜 그렇게 넋이 나가 계세요? 창피한 가난뱅이 며느리 오랜만에 보니까 반가우신가 봐요? 드디어 가슴 뻥 뚫리는 참교육이 시작됩니다. 다시 돌아온 설날 아침입니다. 하지만 1년 전에 그 활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거실엔 먼지가 가득하고 상위에는 마트에서 산 싸구려 나물 몇 가지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1년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수척해졌고 화려했던 동서의 모습은 간데없이 초라한 차림으로 구석에 앉아 있습니다. 어쩌다 우리 집구석이 이 모양이 됐냐? 그 잘나가던 둘째 놈 사업은 왜 하루아침에 망해서 이 난리야? 어머니, 제 탓 좀 그만하세요. 저도 친정 땅까지 다 팔아서 메꿨단 말이에요. 당장 다음 달이면 이 집도 경매로 넘어간다는데 이제 우린 어디로 가요? 그때였습니다. 낡은 골목 어귀에서 웅장한 엔진 소리가 들려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수억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검은색 세단이 시어머니의 집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여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범접할 수 없는 귀티가 흘렀습니다. 짙은 선글라스를 벗자 드러난 얼굴. 시어머니와 동서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아니, 너 정숙이냐? 네가 왜 이런 차를 타고?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설날인데 인사드리러 와야죠. 작년에 저보고 창피하니까 오지 말라고 하셨던 게 기억나서 이번엔 좀 신경 써서 왔는데 집꼴이 왜 이렇죠? 동서는 정숙 씨의 손목에 감긴 시계가 자기 아파트 전세금보다 비싸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질투보다 앞선 건 당장의 생존 본능이었죠. 형님, 세상에 로또라도 맞으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저희가 사실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형님, 작년 일은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동서, 서는 돈 있는 사람이 정하는 거라고 했지? 지금 동서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내가 작년에 소금 맞으며 서 있던 자리야. 기분이 어때? 아이고, 정수가. 내가 그때는 노망이 났었나 보다. 역시 우리 맏며느리가 최고야. 네가 우리 집 살릴 복덩이였어. 어서 들어오너라. 내가 떡국이라도 끓여주마. 정숙 씨는 집 안으로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에서 서류한 뭉치를 꺼내 시어머니 발 앞에 던졌습니다. 어머니, 떡국은 필요 없고요. 이 서류나 보세요. 이 집 다음 주면 경매 넘어가죠? 그거 막으려고 사채까지 쓰셨다면서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아니? 그 사채업자 배후에 있는 투자사, 그리고 이 집 경매 낙찰받기로 예정된 법인, 그거 다 제 거예요. 제가 어머니 집을 뺏으려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스스로 던져버린 제 20년의 세월을 돈으로 되찾으려는 것뿐이에요. 시어머니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던 며느리가 이제는 자신의 생사여 탈권을 쥐고 있는 거대한 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정숙 씨는 차가운 눈빛으로 무너져 내린 시댁 식구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가난은 죄라고. 이제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직접 짊어지고 살아보세요. 전 이만 가볼게요. 제 펜트하우스에서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정숙 씨가 차에 올라타자 시어머니는 맨발로 뛰어나와 차 유리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멀어져 갔습니다. 모든 인연을 끊어내고 완벽한 자유를 얻는 정숙 씨의 마지막 선언. 그리고 구걸하며 비참하게 몰락하는 악인들의 최후. 대망의 결말이 이어집니다. 정숙 씨의 차가 떠나고 남은 자리에는 차가운 겨울바람과 비명 같은 통곡 소리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흙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쳤고 동서는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정숙 씨를 내쫓으며 즐거워했던 그 대문 앞에서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쫓겨날 처지가 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럴 순 없다. 정숙이 그년이 어디서 그런 돈이 났단 말이냐? 이건 꿈이야. 꿈이라고. 어머니, 지금 꿈 타령할 때예요? 형님 아니, 김정숙 사장님한테 다시 가요. 빌어서라도 돈 좀 받아내야죠. 안 그러면 우리 길바닥에서 얼어 죽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와 동서는 정숙 씨가 산다는 강남의 펜트하우스를 찾아갔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보안 요원들에게 가로막혀 실랑이를 벌인 끝에 겨우 정숙 씨의 목소리를 인터폰 너머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수가, 나다. 네 시험이다. 내가 죽을 죄를 졌다. 너 없으니 집안이 풍비박산이야. 제발 얼굴 좀 보자. 응?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죠. 창피한 며느리라는 상종도 하기 싫으시다면서요. 여긴 어머니 같은 분이 들어오실 곳이 아니에요. 경비 아저씨, 이분들 내보내주세요. 소란 피우면 영업방해로 신고하시고요. 한때는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호령하던 시어머니가 경비원들의 손에 끌려나가는 모습은 그야말로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돈이 권력이라 믿었던 그들에게 정숙 씨는 자신이 당했던 방식 그대로 돈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시어머니의 집은 결국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낙찰자는 예상대로 정숙 씨가 세운 법인이었죠. 정숙 씨는 그 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작은 쉼터를 지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노인들이 명절에도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공간 말입니다. 반면 동선에는 빚쟁이들을 피해 야반도주를 했다는 소문이 들려왔고 시어머니는 결국
자신이 그렇게 무시하던 낡은 고시원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명절이면 수백만 원짜리 한우를 찾던 그녀의 손에는 이제 유통기한 임박한 컵라면 하나가 들려 있을 뿐입니다. 정숙 씨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식모로 살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장학재단을 설립했고 아들과 함께 매년 명절이면 여행을 떠납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돈은 누군가를 짓밟기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내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고 내 삶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쓰는 거라는 걸요. 정숙 씨는 158억이라는 돈보다 더 값진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는 이제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훈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정숙 씨였다면 그들을 용서하셨을까요? 아니면 더 지독하게 복수하셨을까요? 돈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세상이라지만 결국 진정한 승자는 그 돈을 다룰 줄 아는 귀한 인성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 뻥 뚫리는 시원함을 선사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정숙 씨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주세요. 이 오디오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 지역 이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새해 인사와 복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지만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158억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다음번엔 더 짜릿한 반전 드라마로 만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